실제로 4년 전 반감기 때도 그 상승장 중인데도 불구하고 50% 정도까지 하락이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12월 고점 이후에 지금 4월까지 조정장도 대략 30%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지금 하반기까지 뭐 제가 좀 어쨌든 상승장이 남아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게 쭉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침 출렁출렁함이 있을 것이다. 저는 앞선 30% 조정보다는 좀 폭이 작을 수는 있지만은 최대 한 20%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것을 이제 매수 매도 접근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코인 쪽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격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코인 어떻게 되는 건지 또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코인 컨텐츠를 이제 가끔씩 이제 해보면은. 가격 빠지면 관심도가 확 떨어지는데 가격이 오르면 또 여지없이 관심도가 막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뭐랄까 이 가치보다는 어떤 그 약간 심리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최근에 가격이 막 올라가는 특히 이제 뭐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위주로 좀 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로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올해는 이제 반감기 이후에 상승장이라는 것을 다들 기대하는 시기였죠. 네. 이게 비트코인은 뭔가 뭐 매출이나 이익이 없는 하나의 투자 대상이다 보니까 과거의 패턴으로 이걸 이제 답습하는 차원의 예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4년 전 반감기가 있었고 8년 전 반감기가 있었죠. 8년 전에는 반감기 이후에 20배 올랐고요. 4년 전에는 8배 올랐습니다. 그럼 이번 반감기 때도 뭐 그 정도만큼은 아니지만은 뭐 두세 배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고 실제로 반감기라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이게 요행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공급 충격이 있는 거죠. 이게 채굴량이 반으로 감소하는 게 반감기거든요. 당연히 공급 수요 멈칙에 따라서 공급이 반으로 줄어들면은 이게 매일매일 생산되는 비트코인 수가 적어진다라는 거고, 그럼 수요가 만약에 일정하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반감기를 상당히 긍정적인 이벤트이자 이슈로 상승장에 활용을 해왔는데 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거의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슈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부임하기 전부터 비트코인 컨퍼런스 가서 언급하고 나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사실 작년에 이 반감기 이슈가 도래하기도 전에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생각보다 많은 상승률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수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는 거예요. 반감기에 그 혜택 수혜를 받아야 된 지금 기간이 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좀 왜곡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수익 실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온 측면이 하나 있다. 네. 둘째는 지금 이 비트코인 시세를 끌고 가는 세력들이 과연 누구일까? 4년 전, 8년 전에는 사실 크립토 업계가 주도했거나 크립토 업계 외에는 뭐 이제 우리 소위 고래라고 하죠. 이 거대 물량을 뭐 10,000개 이상, 10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이 시세를 뭐 담합하는 건 아니지만은 함께 같은 방향성으로 끌고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쭉 이제 큰 상승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지금의 이 비트코인은요 너무나 대중화가 됐고 특히 미국이 또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이 승인이 되면서 뭐 블랙락이라든지 우리 뭐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 상품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월가든 뭐 미국 부호들의 이 투자들이 ETF 상품에 몰려서 실제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ETF 상품에 몰린 자금만 지금 200조 원 정도 달성이 됐거든요. 물론 매수 매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200조 원이면요. 지금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한 2,500조 정도 되거든요. 대략 10%를 ETF 상품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국가 전략 자산,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이나 기관들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력들, 즉 중심이 많은 부분이 월가 미국 중심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이 가격을 이제 움직이는 소위 마켓 메이커들의 그 어떤 기존의 마켓 메이커들의 역할이나 어떤 힘이 좀 빠진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막 서로 엉키고 설키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합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뭐 물론 며칠 전에 다시 살짝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상승장, 뭐 이 반감기 상승장에 대한 이슈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뭐 지금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올해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하반기까지 지금보다는 좀 상승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 수익률 자체는 4년 전, 8년 전 대비해서 그만큼 월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뭐 월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뭐라 그러죠 이게 아주 그 철저하지 않습니까? 네. 수익이 조금만 나면 또 수익 실현하겠죠. 팔고.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세력들이 엉켜 있다 보니까 정말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이 내러티브를 주창하는 이 크립토 업계의 순수한 마음대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량의 상당 부분을 이제 기존의 어떤 뭐 제도권, 기존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기관, 전통의 그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과거 그 고래들이 하던 그런 것들이 잘 먹히진 않는다. 네. 아무래도 실제로 그 상위 보유량을 보면은 다 뭐 블랙락이라든지 뭐 스트래티지라든지 다 그런 미국 관련된 그런 기관이나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일종의 뭐 가격을 좀 이렇게 펌핑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럼 반대로 이 기관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새로 들어온 그 ETF나 이런 쪽에 의중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네. 이쪽도 결국에 돈 벌자고 들어온 걸 텐데 아예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온 부분도 있겠지만 이 반감기 사이클을 모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돈을 벌고 뭐 하락이나 폭락하기 전에 나오려고 할 텐데 수량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집단은 도대체 어떤 전략으로 지금 이렇게 이 상황을 좀 끌고 가고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현물 ETF 상품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의 이게 집단으로 봤을 때는 뭐 전 세계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네. 뭐 투자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현물 ETF 상품은 그것을 운용하는 뭐 블랙락 같은 운용사가 이걸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주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고객이 매수 주문을 하면은 그날 하루는 매수 우위였다가 네. 또 다음 날 매도하려는 요청이 몰리면은 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장외 시장에서 거래가 되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뭐 어느 정도 상승률을 보여서 이게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가 강하고 그런 수요가 네. 많으면 당연히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가격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게 지금 특히나 이제 물량이 ETF에 많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비자들,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할까가 중요한데, 이분들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뭐 5배, 10배 상승할 때 기다릴까요? 그러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각자의 기대하는 수익률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상당 조정을 보였습니다. 네. 최고점 대비 30% 조정이 됐더라고요. 이게 사실 최고점에 들어간 분들 버티기 힘들어요. 네. 주식 투자할 때 30% 손실 나는 게 몇 달 만에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3, 4월에 보면요, 이 ETF 상품의 매도 어떤 심리가 훨씬 강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물량이 나왔어요. 그 말은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 이런 걸 많이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뭐 ETF 이 집단 요거만 그룹만 놓고 보면은 이게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타 뭐 지금 트럼프가 비트코인 이슈를 점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략 자산으로 이제 선언은 했지만 이걸 뭐 추가로 매집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또 심리에 작용을 하죠. 이게 트럼프가 많이 부풀려 놨는데 이게 왜 계속 이제 추가적인 행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있죠, 투자자들은.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지금 미국이 뭐 엄청난 수량을 매집한 것도 아니고 이쪽 업계에 뭔가 큰 이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막 이렇게 막 어떤 이제 언론에다가 막 비트코인 우호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비트코인 전략자산 선언 전후 고 몇몇 이슈만큼의 아주 파격적인 긍정적인 이슈들이 올해 등장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때는 선거를 이기려고 전략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선거에 대한 어떤 전략도 있었을 것이고 뭐 당연히 이제 임기 시작 지점에는 내가 큰 어떤 정책들을 발표해야 되니까 이 크립토라는 것도 크게 이제 보는 거죠.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발표들이 뭐 크립토 차르를 또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행보를 했지만 지금 이게 뭐 6개월, 1년 이제 지난 시점에서 막 적극적으로 뭔가 우호적인 발언들을 쏟아낼 필요는 없거든요. 뭔가 구체적인 검토들을 해야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런 것들이 발언이 축소되거나 보수적으로 좀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뭐 신시아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200만 개는 미국 정부에서 비축해야 된다. 뭐 이런 또 법안을 막 제기하기도 했지만은 이게 꼭 그 빠르게 실행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번 지금 반감기에 그 이슈들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어쨌든 과거의 반감기들을 보다는 좀 수익률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점 대비해 가지고는 뭐 원화로 치면 한 4천만 원 가까이 막 올라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또 빠른 회복 그리고 이제 전고점을 또 돌파하면 결국에 지금 이게 또 단기 과열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조만간 또 한번 뭐 조정이 온다든지 아니다 이거는 아직은 뭐 조정이 오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 뭐 이거 뭐 무조건 맞출 수는 없겠지만 뭐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이 정말 가격 예측이 어려운 게요. 이게 주식 시장에는 뭐 여러 지표들과 실제로 이게 뭐 제품이 판매되고 네. 뭐 이익이 발생하고 이런 수치들이 명확한 근거가 있지만은 비트코인은 공급 수요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패턴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크게 보면은 이제 과거 반감기 대비해서 수익률 예측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하루하루 놓고 보면은 변동폭이 너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4년 전 반감기 때도 그 상승장 중인데도 불구하고 50% 정도까지 하락이 있었더라고요. 한번 크게 조정을 맞았을 때. 그리고 이번 그러니까 뭐 반감기 시즌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번에 12월 고점 이후에 지금 4월까지 조정장도 대략 30% 이게 조정이 됐습니다. 네. 가격 조정이 있었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러면은 다시 이제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또 쭉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걸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샌가 분명히 또 바람을 빼는 조정이 있을 것이고 이게 조정이 이렇게 크게 일어난 이유는 크립토 뭐 코인 이 업계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지금 코인의 가격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물 시장이 아니에요. 선물 시장입니다. 네. 선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코인 현물이 오고 가지 않는 거래가 상당한 지금 규모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선물 시장에는요. 가격 변동폭이 클 때는 하루에 막 조 단위의 이 선물 계약이 청산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럼 선물을 주도하는 세력들 혹은 거래소에서 충분히 그런 어떤 입김들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개미들이 들어왔을 때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롱 포지션 청산시키고 숏 포지션 청산시키고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큰 조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지금 하반기까지 뭐 제가 좀 어쨌든 상승장이 남아 있다라고는 보지만 이게 쭉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부침 출렁출렁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앞선 30% 조정보다는 좀 폭이 작을 수는 있지만은 최대 한 20%까지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요것을 이제 매수 매도 접근을 하셔야 된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보다는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과열되는 느낌이면 좀 조심을 하고 좀 뭔가 좀 사람들이 좀 떠나는 느낌이 나면 그때 좀 관심을 갖는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네요. 이 말씀하신 게 어쨌든 ETF부터 해가지고 이제 기관에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어떤 반감기 패턴과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알트코인 쪽은 아직 그런 뭐 제도권 기관 뭐 월가에 돈이 들어온 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알트는 과거처럼 똑같이 반감기 패턴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알트들 중에 좀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네. 뭐 솔라나나 뭐 X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ETF가 승인이 되기도 했고 승인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뭐 비트코인 당연히 비트코인과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고 기관 투자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메이저 알트코인을 제외한 아주 그 작은 코인들 소위 뭐 업계에서는 잡코인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소규모 코인들은 아직까지 이 불장이 오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불장이 오느냐? 저는 상당히 이걸 투자에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알트코인 불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제가 이제 순수 크립토 업계가 주도하던 4년 전, 8년 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다. 네. 지금 비트코인 중심으로 완전히 이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 관심이 몰리고 있고 이게 또 메이저 코인들도 상당히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럼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뭐 XRP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작은 코인들의 투자금이 몰리고 이게 충분히 펌핑이 될 가능성 확률이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코인 개수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네. 뭐 수만 개 코인이 존재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펌핑 시킬 가능성은 낮다.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정말 이름도 모를 그 작은 알트 코인을 잡고 막 노심초사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생각을 고쳐 두셔야 됩니다. 이게 물론 뭐 네. 운으로 맞춰가지고 막 펌핑이 네. 되는 거를 딱 맞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확률이 아주 낮아졌다. 네, 아주 낮아졌고 그럼 약간 대형 알트코인들 위주로 봐야 된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만약에 알트에 투자하신다면 비율 조정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네. 뭐 저는 사실 알트코인을 추천을 드리지 않고 다만 그냥 의견상으로는
저는 뭐 8대2까지 비트코인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고 네. 그럼 2라는 것 중에서도 메이저 알트코인과 또 작은 알트코인들을 정말 안전한 비율로 각자의 판단에 맞게 이걸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물론 뭐 이러다가 이제 불장이 와가지고 왜 그때 알트 팔려고 그랬나 뭐 저는 뭐 그거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알트 분장이 골고루 수혜를 다 모든 코인들이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트코인들 중에 대형 코인들은 어쨌든 이 자기들의 사용성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이야 뭐 그냥 금처럼 가는 거고 자산 저장이라면 알트코인들은 자산 저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뭐 이런 4차 산업이나 이런 데서 쓰임새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께 저평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 그러니까 사용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세요? 앞으로 알트코인들이 좀 쓰이긴 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뭐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들은 뭐 이더리움 이제 네. 메인넷을 구축하고 있는 이더리움은 뭐 NFT나 디파이 같은데 지금 적극 활용되고 있고 또 이더리움의 여러 또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뭐 XRP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외 송금의 수수료나 속도를 상당히 또 이렇게 높인 이런 네. 측면들의 용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용도 있는 코인들은 분명히 뭐 이렇게 실체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코인의 지금 가격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네. 이게 결국 크립토 업계가 바라는 혹은 또 크게 보면 블록체인 업계가 바라는 이런 여러 비즈니스 영역에 이 코인 생태계가 접목되는 것은 그들의 예상 기대만큼은 아니에요. 속도가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그를 위해서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좀 안착하는 것이 저는 1단계다라고 보고 네. 뭐 2단계 이런 생태계가 확장되는 차원에서 그런 용도가 있는 코인들이 좀 선별이 되겠죠. 그래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그래도 일부 용도를 갖고 있고 이런들의 수익들이 좀 있다라는 측면이고 근데 나머지 작은 정말 잡 알트코인들은 이 용도가 있다라는 것이 백서에 담겨는 있지만 네.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소설을 써놓은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이제 코인을 창시한 그 세력들, 집단들, 뭐 기업이 우리가 이 코인을 이런 용도로 쓰는 것으로 개발했다, 설계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뭔가 매출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명확하게 만약에 내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정말 지식을 갖고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투자를 일부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코인 이름만 가지고 누가 좋다 그래서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아마 저는 뭐 수년 내에 다수의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을 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 충분히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투자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거는 비트코인 정도이고 나머지는 투자보다 약간 투기성이 더 있고 이제 잡코인들은 정말 투기에 가까운 것들이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되는 거죠. 결국에 잘 들어가서 잘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자산이 아예 청산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의 어떤 그 자리, 입지를 갖췄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이제는? 뭐 숫자가 말해주고 있죠.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대략 2,500조, 3,000조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얼마 전에 은을 제쳤고요. 그 전 세계 자산 클래스 중에 6위권이더라고요. 네. 이 비트코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애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의 대형 M7 주식들이 포진해 있고 최상위에는 금이 위치해 있죠. 금의 시가총액을 따라잡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은 한 2경 5천조 정도 되더라고요. 비트코인 2,500조니까 한 10배 정도 10배. 지금 격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는 정말 그들의 바람은 이제 디지털 골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금의 시총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중장기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트코인은 지금 나스닥 기술주의 동조 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월가에서 주도하는 비트코인 시세는 금과 같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아요. 네. 금과 동조하는 좀 뭐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네. 측면에서 아직 이 가격 시세를 주도하는 이 세력들은 아직 금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저도 디지털 금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투자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금의 위상, 금의 어떤 입지, 금과 같은 그룹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안전자산이고 뭐 이게 비상관 자산이고 중장기 자산이고 이런 측면이 아니에요. 우리가 금을 집에 보유하고 있으면은 가격이 떨어져도 야, 한 10년 갖고 있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비트코인의 마인드가 대중이 형성돼야지만 이제 디지털 골드가 되는 거거든요. 당장은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점에서 이게 지금 저는 비트코인이 정체성 혼란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포지션에 이 자산 클래스의 그 위상이나 이런 특성들을 가질 것이냐, 대중들이 인식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가져갈 만한 자산이지만 이게 어떤 특성으로 인식될 것인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대중들이 그렇게 금처럼 안전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없어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 오를 것이다라고 믿음이 생기려면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우선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시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시총이 더 커져야지만 그게 또 마음이 와닿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뭐 투자의 재미는 없겠죠. 변동폭이 네. 적어지니까. 근데 금도 막 그렇게 큰 것도 막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이제 규모 자체가 커지는 게 필요하고 또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죠. 네. 다행히 이제 긍정적인 것은 뭐냐면은 가장 뭐 거대 국가인 미국이 이 비트코인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네. 또 월가의 자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 이들이 갑자기 뭐 폭락을 조장하거나 네. 뭐 이게 뭐 비트코인이 소위 말하는 빵원이 돼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자산을 날릴 정도의 어떤 상황을 뭐 가만히 두지 않지 만들지 않겠습니까? 않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방어 세력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을 지키고 비트코인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방어 세력으로서 상당한 권력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큰 어떤 동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처럼 반감기 이후에 상승도 많이 있었지만 꼭 반감기하고 한 1년 있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뭐 한 4분의 1까지 막 빠지고 막 마이너스 70% 80% 찍었던 게 반복됐었는데 그럼 이번에도 덜 오르고 좀 덜 빠지고 이렇게 봐야 될까? 아니면 맞습니다. 이번에도 또 확 많이 막 옛날처럼 한 4분의 1 토막 나고 이러지는 않을까요? 덜 오르고 덜 빠지고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규모도 너무 커졌고요. 네. 이게 뭐 2,500조, 3,000조 하던 자산이 갑자기 1,000조로 빠진다.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은 이게 이제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이걸 이제 아주 주요 자산으로 여기는 뭐 기관이나 세력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가격 변동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재미는 좀 사라질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반감기 이슈가 끝났다. 뭐 사실 지금 반감기 이슈가 지금 살아 있느냐 이것도 지금 물음표가 달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상승장이긴 하니까 이게 이제 다시 하락장으로 일부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뭐 내년 상반기 정도로 보는데 뭐 그럴 경우에도 지난 4년 전, 8년 전 반감기처럼 뭐 4분의 1 토막 나고 반토막 나고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일정 수준의 가격대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갖지 않을까. 뭐 그게 얼마냐 물어보신다라면은 뭐 이게 상징적인 가격이 아닐까요? 뭐 이제 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뭐 1억 원대, 뭐 1억 몇 천만 원대, 뭐 이제 저기 또 달러 기준으로는 뭐 10만 달러, 뭐 이런 정도의 뭐 어떤 그런 상징적인 숫자들은 좀 지켜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승폭과 하락폭의 규모는 좀 작아질 수 있다면 과거처럼 또 이제 한번 반감기 이후에 빠지면 또 한 2, 3년 또 이런 빙하기가 오는 거는 그건 또 약간 반복이 될까요? 근데 이게 빙하기도 아까 이제 순수하게 크립토 업계랑 고래들이 주도할 때는 반감기 빙하기 이게 철저하게 구분되었거든요. 뭐 1년, 3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실 이게 또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또 유의미하다 볼 수는 없는 게 반감기가 고작 3번 있었거든요. 이번 반감기 네. 전에. 그러니까 3번 가지고 뭐 그렇게 뭐 무슨 룰이다,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그런 패턴을 보였었어요. 근데 이번 반감기 이후에 하락장이 온다라고 했을 때 뭐 빙하기가 올 것이냐? 저는 그것도 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월가 사람들이 계속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신들은 이걸 ETF 상품을 팔아가지고 고객들의 수수료를 취해야 받아야 되잖아요. 되는데. 당연히 이거를 이제 빙하기 해서 뭐 얼려 있고 네. 가격이 저 밑에서 움직이질 않고 이런 상황을 안 만들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계속 살아 숨쉬는 자산으로서 이게 뭐 적정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과 또 너무나 일정 수준 이상의 또 상방 경직성도 보이고 이런 좀 스콥이 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걱정은 ETF도 어쨌든 개인들이 이제 매도와 매수를 하는 거니까 그걸 좀 따라가기 때문에 아직 그 3번밖에 안 됐지만 그 뭔가 패턴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빠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던지기 시작하면 이번에도 빙하기가 오는 게 아닌가. 오히려 더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나오면 네. 더 많이 더 그 충격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유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간중간에 바람을 많이 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대 세력들이 좀 덜 오르게. 네, 뭐 기관 투자자들은 뭐 몇십조 가지고 있다. 네. 얘네들이 그냥 뭐 순수하게 쫙 올렸다가 쫙 빼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정말 뭐 월가에 뭐 이 날고기는 어떤 금융쟁이들이 참여하고 네.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뭐 완전히 일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또 아까 제가 선물 시장 말씀드렸잖아요. 선물 시장은 예를 들면 명확하게 이거는 숏 포지션이 이득이다 해서 모든 사람이 숏을 잡으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롱숏을 50대 50으로 유지시키는 게 그 선물 시장의 마켓 메이커들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럼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되냐면 올라갈 듯 하다가 내려오고 내려갈 듯 하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출렁출렁하는 게 그 이유고 또 한번 쫙 밀어버리는 거는 롱이 많을 때 그러니까 가격을 반대로 해가지고 그걸 다 청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어느 정도 뭐 크게 보면은 균형을 가지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개인들이 바라는 대로 잘 두진 않을 것이다. 네. 다만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난 4년 전 반감기만 딱 놓고 보면은 그때 저도 뭐 시장에 일부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상당했습니다. 네. 이게 최대치였을 때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의 가격이 해외 거래소보다 올라가 있으면 플러스 김치 프리미엄이고 떨어져 있으면 마이너스 김치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플러스 이게 격차가 커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뭐 1억 5천에 거래되는데 해외 거래소 1억 3천에 거래되고 있어요. 이렇게 2천만 원이 높다라는 것은 한국 국내 시장 투자들이 많이 살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상승장이 엄청나게 붙어 있었어요. 대략 25%까지 간 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치 프리미엄 거의 안 붙어 있어요. 네. 한때는 또 며칠간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일 때도 있더라고요. 거래소에 따라서. 그 말은 국내 지금 코인 투자자들이 별로 참여를 안 하고 있다. 이게 최근에 많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거나 네. 아니면 지금이 이제 완연한 상승장으로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이게 물론 국내 시장만 놓고 특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개미의 참여가 과거 대비해서는 좀 적다. 실제 다양한 지표 수치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래들이 쭉 끌어올린 장이고 이게 개미들이 막 달라붙어서 쫙 바나나 존을 만들어 줘야 최종적으로 이 상승장이 완성이 되겠죠. 아직 그 시기가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개미들이 이제는 투자 의사가 없어서 그런 급한 상승은 나오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두 그렇지만 아마 반복되겠죠. 역사는 반복되고 그 기관이든 고래들이 다시 한번 그 그래프를 만들어 주겠죠. 차트를 만들면서 들어와 그렇죠. 하겠죠. 들어와. 그러면 결국에 또 들어가게 될 네. 것이고 그러면 한번 폭발을 하고 다시 한번 꺼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차트가 예상된다면 반대로 지금 투자하는 것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상승장 중간에 있으니까요. 네. 조금 안전하게 가셔야겠죠.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네. 또 조만간 또 한번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절대 호락호락하게 먹게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김상윤 교수님 모시고 뭐 AI 시대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러면서 투자처는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되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오늘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